준비를 되고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거기 이제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었다. 저는 그 시대는 저물지 않았다. 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장면이 그는 왜 혼자 외롭게 서 있었던가 하는 영어 자막이 나옵니다. 시대를 앞서간 분의 그 외로움. 저는 그분이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으로 저는 봅니다. 아직도 이승만의 독립정신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 뭐 누구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잖아요. 저 이북에서는 그거와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그 완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종막을 내릴 때 그때 이승만의 시대가 완성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 중에 많은 부분들이 감동을 주지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중간에 못하게 되더라도 저하고 이 만나는 인연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이승만이 1904년 그 감옥에서 썼던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고 아마 성경책을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독립정신도 볼 때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새로운 감동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이제 그 4월 그 선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 분단의 결정을 지나 이제 그 자유통일로 가는 그 길로 이제 저는 들어서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저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1948 8월 15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46년 6월 3일 날 정업에서 했던 정업선언으로 저는 봅니다. 그 정업선언의 내용은 세계적으로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 냉전을 맞아서 우리가 향후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선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지점과 이 과정이 그 1946년 6월 3일 그 정업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업을 어떻게 안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6월 3일 정업선언에 버금가는 선언을 사실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작년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미일 정상이 인정하는 속에서
자유통일 선언을 자유평화통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작년 8월 18일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이승만 박사가 1946년 6월 3일 했던 전업선언의 짝이 되는 선언이다. 왜냐? 그때는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서라도 일단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겠다는 이 선언과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자유로운 통일로 가고 동북아 질서가 바뀌고 세계 질서가 바뀌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종막에 이르는 그 과정의 도정의 어떤 그 문에 서 있는 그런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시점에 같이 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미리 보았던 그 세상의 제가 그 일부를 저희가 보고 있다고 보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주려 했던 그 세상 전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종막을 구하고 세계사가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세계사가 새롭게 진전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서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또 내년 4월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개월 얼마 남았는데 저는 금년 4월 10일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쓸려 내려가고 지난 것들은 쓸려 내려가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무진행이 문맹률 80%에 되는 이 무시한 그 승리학의 나라 조선에 태어나서 이 박사님이 독립정신에도 계속 그 말씀 하시고요. 그 다큐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화 교육 이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기본이고 근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그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중에 일부를 여기 우리 영원의 미술관이 또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승만에 관한 아주 멋진 강의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좀 실망이 될 텐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의 눈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과 내일의 대한민국 그 경계선에 지금 우리가 서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완성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오늘 제가 이 초심자 이승만에 관해서는 사실은 초심자입니다. 초심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제가 이승만 학당에는 남산에 있는 이영훈 교수관은 이승만 학당이 제가 17기인데 금년 7, 8월 달에 매주 토요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들으면서 이제 입교를 한 그런 셈이에요. 그때 채 1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연을 해드릴 능력도 없고 영향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은 한 3개월 된 강의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바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이게 인류 역사 문명의 순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진전시킬 수 있냐는 부분만 남아있다고 보고 제의 이 간략한 간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이 여기 참여해 주신 장군님 또 말씀 조금 하시고요. 전 여기 오신 누구든 그냥 마이크를 잡고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관해서 소회도 좋고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좀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 아주 부족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자
야전에서도 물론 근무를 했지만은 조금 군의 고급 장교가 돼서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사실은 뭐 야전에서보다는 방위사업 분야에 요즘 잘 나가는 K방산 분야에 근무를 많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토의하는 자리에 토의자로서 왔는데 또 뭐 이야기를 또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뭐 제 소견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뭐 초보자지만은 제가 아는 바에서는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우리나라의 국부이자 그리고 국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적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를 한번 할 시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그만두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그 당시에 큰 업적 중에 저는 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자를 이렇게 양성을 하셨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들어놓은 장본인이시다.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 독립 정신에 대한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지금 윤 대통령한테까지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우리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것을 이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방위 조약이 결국은 최근에 이루어진 한미일 삼각동맹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결돼서 아직도 우리가 독립정신이 맥이 아직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미일 동맹하고 요즘 북한이 북핵 위협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북핵과 관련된 건 대안이 없어요. 일반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은 다 창과 방패 해가지고 뭐든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핵무기는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물론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그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핵을 못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동맹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을 공고히 하면은 그 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있는 차에 저는 참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사실은 참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한나라의 야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 제 상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저게 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일성까지도 그걸 두둔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 전쟁 동안에 전사하신 호국 영령들이 19만 6,037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그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롤콜 제도를 만들어서 롤콜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이 단장님, 네. 그거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 전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나라의 야당 대표가 그걸 두둔하는 말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좀 더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듣다 보니까 교육부의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요. 왜 남는가 보니까 우리가 세금 낼 적에 보면은 교육비 해가지고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교육부가 방대하게 사업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면은 이걸 좋은 데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제가 저희 애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손자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봤을 적에 제가 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빠가 틀린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 책에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이구나. 우리가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 후세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엉뚱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남는다면은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해놓지, 그동안 의정자들이 그냥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야전에서 이제 지휘관을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다 자식들 다 있어가지고 군대를 다 보내시고 이제 다 전역했을 것 같은데요. 그 병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군에 와서 이렇게 생활할 적에 보면은, 처음에 2등병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애들 낳으면은 처음에 애들 하나씩 가르쳐 보면은 백직장에 그림 그리는 것 같이 가르친 대로 이게 배우지 않습니까? 군에 들어온 병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군에 들어오면 환경이 다른 데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치면은 그대로 그것이 다 교육이 잘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진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군에 들어오는 병사들을 제2의 국민교육도장이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다 할 적에 군에 들어온 그 순수한 병사들한테 우리나라를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풀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은
제대로 된 정신교육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적이지만은 롤콜 문화제 하고 있는데 그 국가가 전 특전사에서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특전사에서 근무를 할 적에 그 임무가 북한 지역에 가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만약에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제가 돌아오지 못할 형편이 됐다. 그러면 국가가 나를 찾아줄 것인가? 그 고립되어 있는 일개 군인을 위해서 국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거든요. 내가 그런 데 가 있어도 임무를 가지고 갔는데 내가 살아있음을 알 때 국가가 나를 구하러 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군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군은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세계 속에 그 앞서가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장은 틀리십니다. 우리 박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임정수 위원장님한테 이제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와 이승만의 문제는 평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김구는 도대체 누구며 이승만 대통령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관점에 대한 거는 국민들도 저도 그랬고 야 우리나라의 영웅 10명만 골라봐. 그럼 을지문덕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김구가 들어가요. 이승만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컸고 다 알고 있다. 이 프레임을 어떤 방법으로 깰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하게 해방정국을 보면 물론 이제 김일성과 이승만의 대척점은 맞습니다. 누가 괴뢰 정권인지 모르십니다. 근데 아까 눈물이 무슨 뜻이냐면 괴뢰 정권이 아니라 이승만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좀 저도 인정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소시적에 20대에 이미 오늘 발표할 제목을 썼다는 것은 괴뢰 정권이 아니죠. 스스로 그분을 선택했고 이념을 재가공했고 대한민국에 바쳤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과 김일성의 관계도 한 번 더 직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화하기에는 좀 아주 큰 주제 같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밀하게 조사하진 않았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아라. 이러면 제 기억으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90% 이상이 김구였고 이승만은 흔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조사를 하면은 한 20% 내지 25% 정도 이렇게 해서 좀 호전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하고요. 저는 지금 대중들의 인식 속에 김구가 크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구와 이승만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김구 같은 경우는 폄하가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은 컨텐츠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관한 논문을 제대로 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제 제일 크게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게 또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게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 내막기인데 본인의 지적인 토대 아래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을 할 거다.
그리고 일본은 망할 거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독립이 될 거다. 이런 걸 1941년도에 이미 예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해안을 과연 우리 김구 선생께서 하여튼 저는 뭐 족탈불급,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반열에 놓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 사실은 그 웹포스터에 나갔던 그 공산당의 당부당만 하더라도 1923년 3월달 하와이 그 태평양을 잡지에 이렇게 실린 글인데, 거기에서 이미 그 100년 전에 그 공산주의의 미래를 이렇게 봤다는 거죠. 본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구와 이승만 부부는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는 같은 반열에서 비교가 되지만, 아마 이거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를 쓰면은, 그러니까 큰 어떤 그 산맥 같은 보물이 전 드러나리라 보기 때문에 그 비교가 저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위정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거 있는데, 위정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김구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받들어져 왔던 게 현실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번 그 윤석열 정부 및, 저는 사실은 이번 4월 선거를 제가 한 1년 전에 이번 4월 선거를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기치로 들고 격렬한 역사 사상 투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그 주장을 하는 자리에 저 뒤에 한 분은 제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그 문화일보 주필 하시는 그 이용식 주필을 하고 점심 먹으면서 제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기치로 하고 그 격렬한 역사사상 투쟁을 해서 이승만을 제대로 갖다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이 그 우후죽순처럼 소위 봄이 오기 전에 제비들이 오잖아요. 강남 제비 한 마리가 아니죠. 곳곳에서 지금 강남에서 온 제비들이 이렇게 지저귀기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되는 다큐 영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현장 중에 하나고,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보만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역사다. 일제 치하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시련은 축복을 위한 시련이었다는 이제 그런 테마로 또 다큐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감독님은 이장호 감독님인데 마침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별들의 고향을 만들었던 이장호 감독님. 감독님 한 말씀. 그러니까 김구와 이승만은 지금 대중의 내리 속에는 비교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혀 다른 반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일성과 이승만도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현실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방에 한반도의 야간 지도를 다 공유를 했는데, 한반 남쪽은 밝은 불빛으로 가득하고 북한은 암흑인 그 지도예요. 그걸로 그냥 다 얘기해 주지 않냐. 이거 이상 더 김일성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일성과 이승만은 그건 하여튼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거를 제가 또 가끔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김구,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일성, 이거 전체 다 해가지고 그냥 곱하기 해도 이승만 한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끝나고 저녁 식사가 있어요. 맛있는 수제비.
저는 파이낸스 투데이의 이준규입니다. 질문보다 제가 이제 조금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패권은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영국의 해적함대가 얼마 안 되는 그 함선으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패권이 바뀌어요. 영국 섬 사람들로. 그리고서는 그 영어가 이제 세계의 공용어가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셨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가셔서 벌써 세계 물정을 아셨던 거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장점 뭐냐면은 유연하다는 게 플렉서블해요. 초대 농림부 장관을 죽산 조봉암을 씁니다. 죽산은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러면서 농지개혁을 시켜요. 농지개혁을 시키는데 아주 북한하고 완전 틀린 농지개혁을 시키죠. 북한은 제가 잠깐 여기 메모를 갖고 왔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고, 그 다음에 조봉암의 이제 농지개혁은 유상매입의 유상분배입니다. 그래서 농로를 근 한 600년 정도의 이 농사를 짓는 노예를 해방을 시킨 거예요. 전 국민을 공평하게. 이게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가 꼭지에 올라가면은 수정 자본주의가 되죠. 약간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가고 그 정도로 유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나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그리고 1931년부터 1936년에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썼던 농공병진 정책을 써요. 농공병진. 그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3차, 4차 5개년 개발 계획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부라는 걸 만듭니다. 부흥부. 제가 이제 부흥부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현악 국무총리의 딸이 저의 교수셨어요.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신현악 국무총리는 고등문관 시험, 외정 때 고등문관 시험 합격하셔가지고서는 입부를 부흥부에 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 강요가 돼요. 이 공무원이 되죠. 그러한 부분들, 만수를 보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패러다임은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몰락하면 이승만의 패러다임은 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꼭 남한의 이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잡았지만 그 안에서 또 이제 공산이나 사회주의에서 강점, 그걸 수정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근본,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나라로 그렇게 이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세 정도의 이승만 대통령 이제 영상물이 나왔는데, 권순도 감독이 디렉팅한 그 기적의 시작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 배역은 이제 임동진 씨가 하는데 거기 제가 비소로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말을 넣었는데 저 농담입니다. 이건 그냥 버리십시오. 제 말은 임동진 선생보다 목소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빼버렸어요. 다음. 네. 박동희 위원장님 한 말씀. 예비역 소령이시고요. 한 말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유쌤입니다. 모가차 한 잔씩 드셨습니까? 네. 예, 좀 마시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토지개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의 퍼즐로 생각하시면 그건 그거고 이건 그거구나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맞춰보면 어마무시한 비극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그래서 무상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분배했습니다. 무상분배했을 때 농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작으로 살고 있다가 땅이 생기니까 땅을 나눠준다니까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겠죠. 자기 땅. 근데 그 땅이 소유권이 자기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공산당 국가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하고 정치하고 따로 생각하시는데 이 한 점만 보더라도 보시면 그래서 김일성이 한 토지개혁은 뭐냐, 전 농민들을 공산당, 그 북한 노동당에 다시 재농노화, 재노비화를 시켰던 제도로 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토지부산분배는요, 그게 끔찍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그때 땅을 많이 잃었습니다. 집안 조상 땅 찾기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봤지만 토지 특별법에 걸려서 많이 못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농민들한테, 저는 저희 집안은 고려 때, 요즘 고려 건안전쟁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시고 계시죠? 그때 개경에서 가족들을 경남으로 피난 보냅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 광주 노시들이 퍼져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빠들은 개경에서 왕하고 같이 정치하고 전쟁이 난다 하니까 가족들 피난 보내는 것이, 그것이 경남 지역에 있는 우리 광주 노시나 안 그러면 다른 도시의 구간 도시들의 역사인데, 그때부터 대대로 떨어져 있으면서 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때 많은 또 이번에, 그리고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토지들도 있고 적산 토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토지들을 노비들한테 나눠주라고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걸 피해갈 수 있었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절에 귀속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문중으로 되어 있으면 봐줬습니다. 하지만 개인한테 땅이 되어 있던 것들은 국가에서 그때 몰수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도 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이것을 매각했는데, 그러면 매각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였습니다. 자, 그러면 땅을, 여러분 계신 요 땅이 70평입니다. 요 사과나무집 땅 70평인데, 나라에서 갑자기 이 땅에서 마당 쓰는 돌쇠한테 연락합니다. 야, 너 이게 58원인데 3분의 1 가격으로 살래 말래? 돌쇠가 눈이 희둥그레지겠죠. 사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당장 손이 돈이 없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저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얘기입니다. 너 5년 만에 나눠서 갚을 수 있겠니? 안 그러면 3년 만에 나눠서 갚을 수 있겠니? 10년 만에 나눠서 갚을 수 있겠니? 그래서 땅을, 그 당시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가지고 그 땅을 일구고 있는 그때 농노들한테 3분의 1로 거래 가격을 책정해서 계약서는 씁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갚는 것은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양심적으로 갚는데 따라줬다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큰 이슈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상 그 땅에 대한 토지세를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죽기도 했었고. 자, 이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무상물수고 무상분배에 가깝습니까? 김일성이 한 것이 가깝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 가깝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러분들 만약 지금 전쟁이 나신다면 자기 한 목숨 건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싸우시겠습니까?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두중 불끈 쥐고 나가서 싸우시겠죠? 그건 분명하시죠? 우리나라 50대, 40대 아주머니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하냐고 했을 때 자녀가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 강아지.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편입니다. 남편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놈한테 내가 글도 못 배우고 공부도 못했고 땅도 없어가지고 소작농으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손도 매맞아가면서 노비생활하면서 땅을 입었는데 어느 순간 나라가 뒤집혀지고 땅을 조그맣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놀아보서 한 번만 풍년이 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 정도 토지 가격으로 내가 열심히 땅을 일구고 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 토지를 다 뺏어가가지고 그냥 다 같이 공장한대요. 그럼 내 거의 소유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캐피탈리즘이 무조건 이것이 생각하는 볼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뭔가를 지켜야겠다.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어느 것이 더 합당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소칙하지 못한 제도를 우리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탈린이나 레닌, 막부터 해가지고 다 말로가 다 비참하죠. 재산 축적하고 독재가 다 끝나죠. 어느 한 사회주의 국가가 성공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르치고 그 제도나 사상 자체가 경제나 안 그러면 여러 인문이나 문학에 다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봉하고 한마디라도 맹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두무정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그리스의 문맹률이요 95%였습니다.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철인 정신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맹률이 거의 99%입니다. 플라톤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철학자들입니다. 그만큼 생각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글 적을 줄 알고 발표할 줄 압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앞날이 밝다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분별 없이 김일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찬양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겠고 6.25 전쟁을 겪어보고 각종 토발을 당해본 그것을 또 지키고 나가면서 경제 성장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요 1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라도 우리는 아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제적인 위협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종도 위원장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규표 장관님한테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김구가 살아있고 김구가 움직이고 있으며 그 트렌드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아까 말한 사상투쟁, 논리투쟁을 4월 10일 전후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하나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능한가? 또 그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또 없다면 또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냉정하게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승만의 꿈과 이승만의 비전은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될 거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럴 때 그 마무리가 베트남 공산당과 해당됩니까? 중국 공산당에 해당됩니까? 러시아 맞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김구에 대한 우상이 존재하는 한 4월 10일 선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논쟁에 들어가서 어떻게 알려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꿈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그 비전과 말씀 주셨어요. 김 회장님 아까 큰 틀에서 교육의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이승만과 관계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능력 없는 사람한테 자꾸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러한 오늘 이 모임 이게 또 하나의 싹이고요. 지금 곳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 제비가 짹짹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되고 있고 다큐가 제작되고 있고 아마 토론이 되면은 저는 이승만과 관련되는 이런 토론들도 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번 4월이 전면적인 어떤 변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승만 정신의 완결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결은 저는 세계사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종막을 맞는
그 시점일 거고 그 대상은 뭐 어제 뭐 그 베트남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째 지금은 중심 국가가 어떻게 중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짜여져 있고 변방으로 뭐 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곳곳에서 이 전쟁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격화되고 있는 이게 그 종막의 시점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많이 좀 공부해가지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또 저한테 또 이게 답을 하라고. 제가 그동안 뭐 다른 것을 정한 건 없는데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했던 것이 제가 서울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면서 저쪽 어디야 좌청룡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좌청룡에 해당되는 낙산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쭉 그 낙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예전에 뭐 보니까 그 산이라고 그랬는데 올라가 보니까 산 없고 공원만 있더라고요. 네, 공원이었고 그래서 그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전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예전에 6.25 때 다 피난민들이 거기 판자촌으로 다 냈던 것을 창신동 쪽 뒤에 앞쪽에 그래가지고 그 20% 정도만 위에 덩어리만 남겨놓고 거기를 공원화 시켜놓고 나머지는 그냥 개발을 이렇게 했던데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또 창신동 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학로 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멋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이화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장에 이제 들어가 보려고 그때가 이제 휴일이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이어가지고 그것이 열어놓질 않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그 당시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안에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국부이신 분이 살던 곳인데 이것을 관광지로 좀 잘 좀 개발해가지고 국가가 관리를 좀 한다면은 되게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제 아들이 이제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을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가기 전에 아빠한테 네가 가서 일본에 가서 뭘 보고 올 건지 느끼는 것을 좀 얘기해주면 보내줄게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갔다 와서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일본에 가보니까 말이야 일본은 가서 여행지를 이렇게 갔더니 돈을 쓰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면은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디 좋은 곳이 어디다라는 것이 거기에 다 홍보가 돼 있어가지고 홍보물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서울시에다가 한번 의견 한번 제시해볼까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연계해서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놓는다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그럼 어떻게 시킬 것인지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은 이 머리로만 시키면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먹어봐야지만이 그것을 내재화 자기 것으로 내재화되는 것이지 그냥 공부만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실제 돌아다니면서도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 하면요. 2020년도 그 4.15 때 제가 붙어있는 투표지를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정선거다. 제가 새벽 4시까지 막 팔 다리 뒤틀릴 때까지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성북구 성남이
그 개표 현장 그 체육관에서. 그리고는 바로 이거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선관위 앞에서 텐트 집회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경 의원 나오시고 누구누구 계속 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기가 구리선관위에 있어서 그거 포렌식 하라고 싸웠는 1년을 싸웠습니다. 이 세련 바닥에서. 그랬는데 저희의 목소리가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저는 아무튼 아까 이재순 장군님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주 오세요. 그러면 장군님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말고요. 누구 좀 모시고 오세요. 제가 부정선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언제 한 사람 해가지고 어떻게 알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저는 저 강화문에 세종대왕 상이 한 분 계시죠? 이수신 장군 상이 한 분 계십니다. 전 그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복골 선생님이 제 영상을 보시고 그 TV 조선인가 거기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한 사람을 보고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감사원의 저기 부정선거 자료 제보 청구 감사 청구하고 그 여기 헌법재판소에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2020년대부터 그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대상포진이 오고 폐렴이 왔는데 내가 다시 이 피켓을 부정선거 피켓을 들고 손에 싸운다는 건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전략을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몽골 징기스칸이 굉장히 전쟁에 능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능했는데 첫째 아들도 굉장히 전쟁에 능했어요. 땅을 저 유럽 쪽까지 펼쳤는데 그 다음 또 전쟁을 또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국민들한테 안정을 평안을 줘야 되는 둘째 아들 쿠빌라이한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또 똑같이 집회를 그렇게 한다? 저는 싸우는 거 싫습니다. 이쪽에서 싸우면 저쪽에서 싸우면 계속 싸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동 위원장님께서 문화를 40년 동안 하셨는데 한 번에 민노총 때려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위원장님을 그 하시는 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이에 저기 해밀턴 호텔 그쪽에 할로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걔네가 노란 리본 그 세월호를 또 똑같이 재현을 하길래 하얀 나비를 붙이고 하얀 나비를 그리고 그랬는데 경찰이 15명 용산경찰서에서 우르르 오더니 체포해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이게 왜 체포해 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싸워서 무마는 됐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영혼의 미술관 책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영혼의 미술관 책 보신 분 계시나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아름다워서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천재이십니다. 그분은. 근데 위원장님께서 그 책을 먼저 저한테 읽으라고 주시려고 하는데 얘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아니 무슨 책인데 도대체 줄까 말까 읽기를 읽어야 되고 그래서 밤새 가서 읽었습니다. 근데 첫 장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거 그것을 보게 하는 눈을 열게 해주는 게 영혼의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화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막 어떤
여인의 엉덩이를 봤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 밤새 몇 날 며칠을 자기가 아름다운 그 그림을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 화가들이 굶어 죽고 나중에 그분이 훌륭한 뭐 고우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죽고 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책을 줬냐면은 영혼의 기술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이 책 또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뭐냐면은 그 남이 못 보는 것, 그러니까 음식에 미쳤어요. 어떤 거, 그림에 미친 사람, 무슨 어떤 뭐 자동차에 미치고 막 그런 남이 안 보는 것을 캐치해내는 영혼의 미술관이고 저에게는, 그리고 영혼의 기술은 그것을 승화시키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아침에 그 마곡간에 촬영을 하러 가는데 그 꽃이 굉장히 철쭉꽃인데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 제 꽃이 컬러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야, 니네 진짜 아름답다 했더니 걔네가 꽃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진짜 예쁘죠? 진짜 그 꽃이 저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옆에 몽우리가 있었어요. 몽우리 있고 요도 한 활짝 폈고 여기는 완전 너덜너덜 막 떨어졌는데, 아니 얘네들이 나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뻤어요. 나를 예뻐해 주세요. 아니 너네 늘어졌는데 무슨 뭘 너를 예뻐해.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늘어진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꽃들이 예쁘게 피어났다고. 거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 아스팔트에 나온 것이 이 먼저 하셨던 분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하고, 그 먼저 계신 분들이 너무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것을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현장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책이 대체 무슨 책이냐고. 근데 그 책을 가져가가지고 영혼의 미술관도 가져가고 여행의 기술도 가져갔는데 3개월이 돼도 안 가져오고 6개월이 돼도 안 가져오는 거에서 도대체 그 책 왜 안 갖고 오냐 했더니, 아니 위단장이 얘기하는 게 어디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책을 또 위원장님께 짹짹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린 왕자 책을 주더라고요. 아, 이거는 순수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었는데 블루보틀을 또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0권을 읽어야 되는데, 블루보틀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 남이 못 보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커피에 대해서 미쳐서 연구를 하는 그 어린 왕자와 같은 순수함으로, 그리고 블루보틀은 뭐냐면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 그런 순수함에 그 자기만의 연구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돈이 받쳐줘야 돼요. 물질이. 그랬을 때 블루보틀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남이 못 쫓아오는 브랜드가 나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으로 다시 허리끈을 묶고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승만을 다시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훌륭하죠. 저희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 단장님이 너무 순수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박수 한번. 네, 그 앙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책에서 저희들이 타이틀을 찾았고요. 저희랑 비슷한 작가예요. 그분은 한 1억 권 이상 팔린 책이고 아주 보편적인 사상을 갖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가고요.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도 어마어마한, 너무나 훌륭한 어린 왕자처럼 우리 지금 지성사를 움직이는 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좌파나 진보나 있는데 이게 통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심각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의 책방이 문재인의 책방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출발했어요. 민들레 영토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전국에 책방을 위장해서 그들의 사상을 하고 세뇌시키고 그들의 눈을 가리는 책. 저는 이제 문학을 했으니까 한 200권도 안 돼요. 저도 한 죄인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커리큘럼을 좀 짠 사람 중에 하나니까 200권도 안 돼요. 졸작입니다. 수준이 낮아요. 우리같이 훌륭한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넓은 세계를 못 보나. 가까운데 여기 저기 익선동에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우리 걸 얼마나 좋아하고 전 세계의 커피 아름다움을 다 갖다 놓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만 현상을 보더라도 진보적 이념이나 더불어민주당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저는 그래요.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31살 때인가요? 그 접시꽃 당신 나왔을 때 교보에서 5층에서 이제 요와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 한 15명 왔나요? 그때만 해도 그 양반 참 맑았어요. 싹 말랐었고 어느 날 저렇게 변했더라고. 그래서 임정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작게 적게 아주 낮은 자세로 오늘 자리에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울림이 그 반듯한 울림이 훨씬 더 멀리 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촛불 안맹이 킨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가 맞죠. 그 위장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들은 감히 넘나다 볼 수 없는 위대한 책들이 많아요. 위대한 책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국 동지들, 우리 자유우파가 보수 꼴통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따라와요, 애들. 근데 가장 상위층에 해당되는 아트, 철학. 아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전부가 아트입니다. 예. 또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때 남자가 아트가 아니면 근접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가 최고위층에. 그건 풍요로운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만이 가능해요. 분노하고 남을 적으로 여기고 너는 자본주의자고 나는 노동자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한 얘가 아까 낙산 얘기했는데 걔가 했죠. 박원순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동대문 노동자들의 촌을 만든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누가 거기 손님을 맡겠습니까? 이 화장이 문을 열겠어요? 안 엽니다. 그 골목 벽화도 지우라 그래요. 딱 하나 적개심입니다. 이타적이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부자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고 당연한 거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 울림 같은 걸 봤습니다. 임종도 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가 있겠습니다. 너무 자주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오늘 오신 분 중에 제가 좀 소개를 꼭 드릴 분들이 있고요. 저는 다음 기회가 만들어지면은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각자 좀 준비해서 마이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국악신문의 대표이신 김희양 대표님하고 주피이신 우리 김영갑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저 뒤에 한국 보수주의, 미국 보수에서 보수의 케이콘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강의하시는 우리 황성진 선생님하고 또 일본어 연구자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같이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 소개하실 분 소개를 좀 하죠. 이장호 감독님 하셔야죠. 그랬고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이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지. 제가 아름다운 후에 선도라니까요. 거기서 결혼했다니까요.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이장호 팬들이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성경 필사하는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말씀이 가서 전해라, 바로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세가 굳고 얘기하는 게 저는 입술이 둔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입술이 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결국은 전부 그 어려운 일을 맡겨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내가 모세 닮았나? 입술이 둔해서 말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 스스로 철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내 건강 비밀이고 내 어떤 재능의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부지가 갖고 있는 게 뭐라 그러죠? 감각에서도 영혼에 가까운 감각, 영감, 직감, 예감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또 잘못 전달될 수 있어서 입술이 둔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영화로 만들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인격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그 후에 정치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얘기하면 그 후에 정치인들은 쓰레기다. 자기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신념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념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역과 오해와 폄하를 받으면서 이루어지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들지 모르지만 매번 기도하는 게 이 영화로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역사 공부는 완성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영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사실은 제 뒤에 있는 보시기도 하지만 회장님이십니다.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예, 권성욱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영혼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몸이 좀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조국이 펼쳐질 것을 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했죠? 지난번에 한번 초대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복이에요. 제가 늦게 만났지만 정말 가까운 곳으로 생각하고 이대 앞에 예스 APM이라는 거기에 명품관을 이분은 아울렛을 최초로 만드신 그 패션계의 전문가십니다. 40년 외기를 걸어오신 우리 강 회장님 잠깐 인사 좀 하세요. 예. 강시철이다 인사드립니다. 가빈처는 오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엄정하답니다. 다만 두 번째 이 기회가 온다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좋은 말씀에 이 말씀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무리하세요. 가만 있어봐. 우리 아까 의견 한 분 계셨지? 우리 애국사 어디 있어? 좋아요. 네네. 30초? 네네. 30초면 충분합니다. 반론이 필요해. 반론이 있어야지. 네, 제가 마이크 달라고 했는데요. 조금 아까 여기 젊으신 분이 키가 조금 크신 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에 대한 거
제도가 북한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60%에서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대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서 물려받았을 때 60%를 나라에 주고, 그리고 또 내 자녀가 물려받을 때 또 60% 주고, 또 3대째 물려받을 때 줘버리면은 다 그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어떤 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상속세를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회와 법을 만드는 자들과 많이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직접드리자면 그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장 적극적인 것 이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즉답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뭐라고 그 상속세 상속에서 하셨죠.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매주 매일 그 종강역에서 놀콜, 대한민국 놀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놀콜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놀콜. 여기 집중해 주세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해야 밥 나옵니다. 지금 수제비가 다 됐어요. 네. 네. 역시 최고이십니다. 놀콜이라 하면 그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마지막 점호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저렇게 성적이 밑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예우했을 때 그렇게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전사자가 193,067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거나 불러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2023년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해 수호의 날 55인의 영웅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죠. 그런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슴에 뭉클함이 다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7월 20일부터 맨 처음에는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을 했는데 죽겠더라고요. 계속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튼 1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놀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강역 3-1번 출구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몇 시에요? 5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칼바람이 요새 안에서 이게 맥이 들어가가지고요. 얼굴 돌아가는 줄 알고 전 죽다 살아났는데요. 아무튼 제가 애국이 뭔지 가슴에 이게 조그만 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오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치료받고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놀콜을 해야 됩니다. 식사하시면서 놀콜을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식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권종욱 회장님. 나도 보게 될 거예요. 아니 식사하고 가시라 그래. 지금 식사하고 갔어요. 아니 감동이었어요. 같이
전달이 됐습니다. 어디서 한다고 장소로 알려줘.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야지. 예. 아니 좀만 먹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놨는데 수지가 지금 날 만들고 있어요. 타이밍이 해야 되는데. 저런 게 맛있다. 소리가 있다고 소리가 있어야지. 원래 돈이 많이 원래 돈이 많이 강의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TV 줘서 초대회죠. 나서질 않으시고. 저기 위원장님, 그럼 이게 이제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시하고 싶은 사람도 그럼요. 일로 일로. 좀 자세요. 너무 근사한데? 혹시 수방사 쪽은 공부 안 해봤어요? 뭐에 안 했어요? 여기 국서삼십칠기하고 권순철 경주하고 육사 34기 저희 집안 형님 있어 이윤규가 현재 국이시네요. 그러면은 60년생이에요. 같이 해. 동치미까지 있고 스텝이 한 그릇 하시요. 조만간에 자리를 또 마련하겠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좋으시네. 네. 유명한 감독이지 대한민국. 그럼 아주 유명한 감독이지. 그럼 아주 최고의. 먹고 싶으니까 여기 계속 올라와서 얼른 들어가서 나도 뭐 얼른 가서 약 먹어야 돼, 약. 네, 빵빵하잖아. 빠지니까 이제 계속 가스 올라. 노노바이스 처음 아디가 드시고 아빠 계속 가스가 올라와. 대신 냉기는 얼마 5,000원이에요? 아니 10,000원
많이 드세요. 네, 국물까지. 우리 저 인경도 장치가 오는데 쉬운 게 아닌데 얼른 한번 하시오. 얼른 한번 하시오. 아니야 여기가 아 예. 완전 피난 수제비 먹방. 맛있지? 수제비 먹방.